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 파티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작은 레스토랑에는 우리 부부를 축하해주러 온 가까운 지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나와 수진이를 보며 부러움 섞인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냈다. 민우야, 넌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다. 수진 씨처럼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다니 말이야. 맞아. 두 사람 보면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진다니까? 어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꿀이 떨어져? 사람들의 칭찬에 수진이는 살짝 수줍은 듯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다정하고 남편인 나를 끔찍이도 아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아내였다. 나 역시 그런 수진이를 바라보며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은 바로 이 여자를 만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걸어들어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걸 함께 공유해온 나의 가장 소중한 불알 친구, 진호였다. 야, 이민우, 주인공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으면 어쩌냐? 진호는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녀석은 내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더니 이내 수진이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재수씨, 결혼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건 내 작은 성입니다. 진호가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작은 상자를 꺼내 수진이에게 건넸다. 상자를 열어본 수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팔찌가 들어있었다. 어머, 진호씨,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너무 예쁘다. 수진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심해서 고른 건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민우 녀석이 워낙 무뚝뚝하니까 이런 건 친구인 내가 챙겨야죠. 진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다. 나와 수진이를 번갈아 바라보는 진호의 눈빛은 그저 친밀한 친구의 다정함 그 자체였다. 수진이는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팔찌를 손목에 채워달라고 진호에게 부탁했고, 진호는 아주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진이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미련한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나를 위해 아내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친구의 의리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는 피곤했는지 샤워를 하러 곧장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걸쳐진 수진이의 재킷을 정리하기 위해 옷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보통 수진이가 쓰는 달콤하고 화사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쌉싸름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주 짙은 우디 계열의 침향 냄새였다. 강렬하면서도 감각적인 그 향은 수진이의 옷깃에 아주 깊게 배어 있었다. 어라? 이게 무슨 냄새지? 순간 고개가 갸웃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냈다. 수진이가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까다로운 남성 바이어들을 자주 만난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팅 중에 상대방의 담배 연기나 향수 냄새가 밴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옷걸이에 재킷을 걸어두고 침대에 누웠다. 손목에 진호가 준 팔찌를 찬 채 행복하게 웃던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한 밤이었다. 내 어깨를 감싸 안던 가장 믿었던 친구의 손길,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사랑을 속삭이던 아내의 미소. 과연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내가 믿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흠집도 없이 견고한 것일까? 내가 보지 못하는 그늘 속에서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혼 3주년 기념일이 지나고 몇 주 뒤 수진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평소 집순이었던 수진이 주말마다 외출을 하기 비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진호의 조언이었다. 요즘 부쩍 무기력해진 수진을 보며 진호가 주말 베이킹 클래스를 추천해줬다고 했다. 자기야, 나 요즘 마음이 너무 헛헛했는데 진호씨가 좋은 취미를 알려줬어. 주말마다 베이킹 클래스에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도 잔뜩 만들어 올게. 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내게 허락을 구했다.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나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진호 녀석, 역시 내 절친답게 내 아내 우울증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주말이 반복될수록 무언가 이상하게 꼬여가기 비시작했다. 분명 오후 4시면 끝난다던 베이킹 클래스였는데 수진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7시, 8시, 심지어 어떤 날은 밤 9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따라 선생님이 열정이 넘치셔서 보충 수업까지 하느라 늦었어. 미안해 자기야. 많이 기다렸지? 수진은 매번 미안한 표정으로 예쁘게 포장된 조각 케이크나 마카롱이 담긴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끈 것은 상자가 아니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수진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무심코 화면을 켜려는데 예전에는 설정해두지 않았던 복잡한 패턴 잠금 화면이 떴다. 자기야,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요즘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직장 동료들이 장난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바꿨어. 별거 아니야. 수지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내 손에서 황급히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서둘러 욕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묘한 위질감을 느꼈다. 굳이 나한테까지 비밀번호를 숨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씻고 나온 수진이 내 곁으로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다가오자 달콤한 바닐라 향과 함께 전혀 다른 이질적인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다. 묵직하고 쌉싸름한 아주 강렬한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였다. 결혼기념일 밤, 수진의 코트에서 어렴풋이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날은 손님의 향수가 밴 것이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주말 베이킹 클래스에 다녀온 아내의 몸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 밀가루와 설탕 냄새로 가득해야 할 베이킹룸에서 왜 이렇게 짙고 남성적인 나무향이 풍겨나오는 거지? 내가 기억하는 수지는 늘 은은한 꽃향기나 비누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내 아내의 부드러운 살결 위로 강하게 내려앉은 이 낯설고 매혹적인 남자의 향취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문득 거실 거울에 비친 수진의 목덜미를 바라보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슬쩍 드러난 살결이 유난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차가운 불안감이 소리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수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 대담하게 나를 속이고 있는 이 향기의 진짜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의심이라는 건 마치 방구석에 피어오르는 곰팡이와 같다.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온 집안을 집어삼킨다. 주말마다 수진이 베이킹 클래스에서 돌아올 때면 거실을 가득 채우던 그 낯선 우디 향이 그랬다. 달콤한 컵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는 그녀의 소매자락에서 욕실로 향하는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그 묵직하고 쌉싸름한 남성용 득 AOA 향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다. 오늘 클래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웠어. 자, 여보도 한 입 먹어봐. 수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내 입에 마들렌을 넣어주었다. 하지만 내 온 신경은 코끝을 찌르는 그 향기에 쏠려 있어 맛을 느낄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자마자 나는 홀린 듯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으로 손을 뻗었다. 예전에는 서로 비밀번호조차 공유하던 사이였는데 화면을 켜자 차가운 숫자 패드가 나를 가로막았다. 수진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내 생일까지 다 눌러보았지만 화면은 야속하게도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띄울 뿐이었다. 초조함에 손끝이 떨렸다. 문득 바닥에 놓인 그녀의 가방으로 시선이 향했다. 나도 모르게 가방 지퍼를 열고 속을 뒤적였다.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 사이에 구겨져 있는 작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영수증이었다.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숍에서 발행된 영수증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최고급 남성용 향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가격은 수십만 원을 호가했다. 내 생일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고 우리 아버지나 장인어른의 생신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비싼 남자 향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산 걸까? 머릿속이 하얘지며 숨이 막혀왔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진호를 불렀다. 동네의 한적한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며 나는 속을 터놓았다. 진호야, 나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주말마다 이상한 남자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니고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꾸고 오늘도 가방에서 남자 향수 영수증을 발견했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진호는 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특유의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민우야, 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수진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향수야 뭐, 곧 있을 네 생일 선물을 미리 사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 사람 선물일 수도 있지. 괜히 쓸데없는 의심으로 너희 부부 관계 망치지 마라. 3년 동안 그렇게 예쁘게 잘 살아왔으면서 왜 그래? 난 친구로서 내가 수진 씨를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다. 진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고 그 따뜻한 조언은 마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친구의 위로 같았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자격지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아내를 의심한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래, 진호 말대로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걸지도 모른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위로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뺨을 스쳤다. 하지만 내 방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문이 다시 머리를 들었다. 진호의 다정한 조언을 새겨듣고 수진을 향한 의심을 거두어야 할까? 아니면 내 모든 촉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잔인한 진실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토요일 오후, 내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의 가방에서 발견했던 남성용 향수 영수증과 그녀의 몸에서 나던 낯선 우디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호는 나에게 아내를 믿으라며 지나친 의심은 독이 될 뿐이라고 조언했지만 요동치는 심장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수진이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매주 다닌다는 베이킹 학원 건물 앞으로 향했다. 깜짝 놀라게 해주며 내 의심이 그저 못난 질투였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지옥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원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시계를 보았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났다.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건물 문을 열고 나왔다. 수진이었다. 평소처럼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들떠있는 걸음걸이였다. 평소라면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을 그녀가 망설임 없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나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그녀의 뒤를 쫓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서늘한 지하주차장의 공기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저만치 앞서 걷던 수진이가 멈춰선 곳은 구석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 앞이었다. 짙은 썬팅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차였지만 차 문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매끄럽게 열렸다. 수진이는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올라탔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천천히 그 차의 앞쪽으로 걸어갔다.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전면 유리창을 통해 차 안의 모습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조수석에 탄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목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이내 격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탐욕스럽게 입술을 겹치고 있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지고 발밑이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과 모욕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 격렬한 입맞춤을 끝낸 남자가 고개를 돌려 수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어두운 차 안이었지만 전면 유리창 너머로 드러난 그 남자의 옆모습과 그가 짓고 있는 비열한 미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수진이의 몸에서 나던 그 짙은 우디 향의 주인, 그리고 몇 시간 전까지 나에게 아내를 믿으라며 위로를 건네던 내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내 불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비웃고 있던 놈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엉켜있던 그 더러운 실루엣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아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 모든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피를 타고 온몸으로 역류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앉아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명품 남성 향수 영수증이 서글프게 바스락거렸다. 그 우디향, 내 친구 진호가 좋아하던 그 향이 이제는 내 목을 죄어오는 교수형 밧줄처럼 느껴졌다. 도어락이 열리는 삑삑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의 수진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내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다. 민우씨 벌써 와 있었네? 연락도 없이. 그 가녀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종이 조각처럼 내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게 뭐야? 수진아, 너 오늘 어디서 누구랑 뭐 했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발밑에 떨어진 영수증을 힐끗 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찰나였다. 그녀는 이내 한숨을 크게 쉬며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또 시작이야? 민우씨, 진짜 왜 이래? 이거 그냥 아는 사람 선물 주려고 산 거야. 매번 이렇게 사람 미행하고 뒷조사하는 것 진짜 병이야, 병. 알아? 선물. 그 차 안에서 키스하던 놈이 그 아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베이킹 학원 지하주차장에서 너희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내가 고함을 지르자 수진의 얼굴이 잠시 하얗게 질렸다. 현장을 들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나를 향해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악반화장도 유분수였다. 뭐? 미행까지 한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는다. 민우씨, 이런 사람이었어? 오해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아는 오빠가 데려다 준 거야. 요즘 나한테 집착하는 내 태도 때문에 숨이 막혀서 잠깐 상담 좀 한 거라고.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그 더러운 의심증 때문에 내가 집에서 숨이나 쉴 수 있는 줄 알아? 사람을 숨막혀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바람 피운 년 취급까지 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억울하다는 듯 펑펑 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식적이라 소름이 돋았다.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던 그녀는 갑자기 내 어깨를 밀치고 안방으로 뛰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다. 문 열어. 그 새끼 누구야? 누구냐고 당장 말해. 나는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돌려댔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오직 수진의 서럽게 흐느끼는 울음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끝까지 그 남자의 정체를 숨기려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나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통증이 퍼졌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할 줄 알았나? 수진이 그토록 꽁꽁 숨기려는 그 남자의 정체, 내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은 그 새끼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야만 했다. 내 머릿속에 오늘 낮 지하 주차장에서 봤던 그 고급 외제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짙은 썬팅 너머로 언뜻 보였던 차량 내부의 흔적들까지. 수진의 악독한 침묵이 계속될수록 내 안의 집착은 그 차의 행적을 추적하는 쪽으로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는 그 차를 쫓기 시작한 내 집요함 앞에서도 끝까지 그 남자의 정체를 감출 수 있을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수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밤새도록 거실 바닥을 서성였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보았던 그 선명한 입맞춤과 방금 전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소리를 지르던 수진이의 매몰찬 목소리가 뒤엉켜 괴물처럼 날뛰고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옷을 대충 걸쳐 입고 다시 그 상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관리실은 닫혀 있었고 건물 CCTV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숨이 턱 막히는 절망감 속에서 주차장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던 그때 문득 어제 그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던 자리 바로 맞은편에 상시 녹화 중인 블랙박스 표시등이 깜빡이던 국산 SUV 차량이 떠올랐다. 연락처를 확인하고 염치를 불구하고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절하게 읍소한 끝에 겨우 블랙박스 영상 몇 분 분량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어제 보았던 그 고급 외제차가 매끄럽게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수진이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차가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는 순간 화면 가득 그 차의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내 입에서 정체 모를 신음이 터져나왔다. 번호판의 숫자들이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저 번호는 절대로 내가 모를 수가 없는 번호였다.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차, 내가 차 키를 빌려 운전하기도 했던 차,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놈의 차, 진호였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믿었던 진호의 차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거대한 해머로 뒤통수를 엇맞은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하며 다리가 풀려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렸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3주년 기념 반지를 자랑할 때 옆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진호의 얼굴, 내가 수진이의 외도를 의심하며 괴로워할 때 내 어깨를 다독이며 수진씨 믿어라.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라며 다정하게 조언하던 그 새끼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를 위로하던 그 눈빛 뒤에서 그놈들은 나를 얼마나 비웃고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떨리는 손으로 진호가 추천해 주었다던 그 베이킹 학원에 전화를 걸었다. 진호의 이름을 대며 수진이의 수강료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남편인데 카드 문제 때문에 그렇다며 대충 둘러댔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학원 직원의 말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냈다. 아, 김수진 회원님요? 2달 전에 박진호 회원님께서 본인 카드로 직접 일시불 결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아주 친해 보이시던데요? 박진호. 그 개만도 못한 새끼가 직접 돈을 내서 수진이에게 베이킹 클래스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매주 주말마다 나를 바보로 만들며 내 아내가 만든 달콤한 케이크를 맛보며 나를 철저하게 기만했던 두 사람. 내 삶의 전부였던 아내와 내 영혼을 공유했던 친구가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나는 2달 동안 춤을 추는 광대에 불과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찢어발기는 것 같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핏덩이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3년 결실의 결혼 생활이, 가장 소중했던 인연들이 한순간에 가장 더러운 오물로 변해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철저하게 짓밟은 저 두 인간들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송장으로 만든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을 나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진호와 수진의 배신을 알게 된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그들의 잔인한 반격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졸하게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진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짧은 주소와 함께 지금 당장 나와 할 얘기 있어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진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민우야,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 길게 말 안 할게. 수진이랑 나 진심이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떠는 나를 향해 진호는 한술 더 떠 턱을 치켜들었다. 너 기억 안 나냐? 2년 전에 내 사업 무너지려고 할 때 내가 내 명의로 보증서 주고 빌려준 돈 말이야. 네가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면 그 빚 내가 깔끔하게 탕감해 줄게. 하지만 만약 법대로 하겠네? 소송을 하겠네? 하면서 일을 키우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 즉시 법적으로 내 전 재산 압류 들어가고 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만들 거야.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먼저일까? 아니면 내 파산이 먼저일까? 잘 생각해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친구라는 가면을 쓴 악마가 내 눈앞에 있었다. 지옥 같은 만남을 뒤로하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자신의 옷가지와 명품 가방들을 모조리 챙겨 처가로 도망친 뒤였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직후 걸려온 장모님의 전화였다. 장모님은 수화기 너머로 내게 고함을 지르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나쁜 놈아, 우리 수진이가 그동안 너 같은 의처증 환자 밑에서 얼마나 숨도 못 쉬고 살았으면 친정으로 울며 불며 찾아왔겠냐? 평소에도 툭하면 손찌검을 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괴롭혔다면서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수진이가 이미 양가 부인과 가족들에게 내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겉으로는 조신하고 다정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나를 완벽한 가정폭력범이자 정신병자로 조작해 자신들의 불륜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진호의 숨막히는 금전적 협박과 수진이의 악랄한 여론 조작, 두 사람의 완벽한 덫에 걸려든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내 손에는 진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그들의 거대한 음모를 깨부수고 반격할 수 있을까? 사면초가에 빠진 나는 이대로 무릎을 꿇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내가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던 걸까? 진호와 수진은 식당에 들어설 때부터 이미 승리자라도 된 양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연출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들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진호는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수진은 내 무능함을 탓하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붙였다. 민우야, 이제 너도 현실을 직시해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수진이를 붙잡고 있는 건 민폐야. 내 사업빚도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넌 그냥 여기 사인이나 해. 진호의 뻔뻔한 목샷 소리에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만 나는 꾹 참았다. 수진이 역시 부채질을 하듯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얹었다. 맞아, 당신 진짜 찌질하고 무능해. 내가 그동안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았다는 게 끔찍할 뿐이야.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군말 없이 도장 찍고 꺼져줘. 두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의 얼굴에는 방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 변화된 표정을 본 진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왜 웃어? 미쳤냐?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무선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징이잉 소리를 내며 식당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고 순식간에 빔 프로젝터의 불빛이 벽면을 환하게 비추었다. 진호와 수진의 얼굴이 단숨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화면 가득 띄워진 것은 다름 아닌 두 사람이 베이킹 클래스 주차장에서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 몸을 섞던 블랙박스 영상과 진호가 수진이의 이름으로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명품을 결제해준 명백한 금융거래 내역서들이었다. 그들의 외도 증거가 적나라하게 재생되는 순간 식당의 대형 룸 문이 활짝 열렸다. 그 안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을 본 두 사람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미리 은밀하게 초대한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진호가 목숨처럼 아끼던 회사의 핵심 투자자들과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진호의 가장 큰 투자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뱉었다. 강 대표, 신뢰가 바닥을 치는군. 이런 도덕성 없는 인간과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겠어. 순식간에 완벽했던 두 사람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진호는 얼굴이 붕락푸르락해진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수진이는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는 듯 처절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내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 과연 이 추악한 배신자들의 마지막 결말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총이 진호와 수진에게 쏟아진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지난 몇 달간 지옥 속에서 삼켜야 했던 피눈물에 비하면 그들이 마주한 파멸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정도였다. 그날 이후 법의 심판과 사회적 매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덕적 결함이 세상에 온천하로 드러난 진호는 회사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당했다. 신뢰를 잃은 사업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평생을 쌓아 올렸다던 그의 화려한 커리어는 단 몇 주 만에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었다. 수진의 비참한 결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친정 식구들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결국 소송 끝에 수진은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나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내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미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모든 소송과 정리가 끝난 뒤 나는 두 사람과의 추억이 때 묻은 오래된 아파트를 미련 없이 처분했다. 집을 팔고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배신감으로 밤을 지새우며 웅크려 울던 거실, 코를 찌르는 낯선 우디 향에 심장이 내려앉았던 안방까지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나니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찾아왔다. 며칠 후 나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홀로 동해 바다를 찾았다. 탁 트인 수평선 너머로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강하게 때렸다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자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만져졌다. 3주년 결혼기념일 날 진호가 수진에게 축하한다며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건넸던 바로 그 팔찌였다. 우리 관계의 시작이자 가장 잔인한 기만의 상징이었던 물건. 나는 팔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금속 조각을 보니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수치심과 고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손목에 힘을 주어 팔찌를 저 멀리 푸른 바다 한가운데로 힘껏 던져버렸다. 토마를 일으키며 수면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는 팔찌를 바라보며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응어리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완벽한 해방이었다.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마침내 끝이 났고 나는 새로운 출발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배우자와 목숨보다 소중했던 평생의 절친에게 이토록 잔인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그들을 떠나보내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피를 말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처참하게 끌어내리셨겠습니까?